예, 반갑습니다.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하셨는데, 사실, 제가 뭐 말주변도 없고, 항상 헤매는 걸 또 잘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많이 헤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보다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그게 더 친근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아시아 수학자 대회, 그리고 내년에 있을 국제 수학자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중학생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중학생들 손 들어 보시죠. 여기 몇 사람이 있군요.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예, 고등학생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초등학생도 있습니까? 초등학생 한번 손 들어. 초등학생도 있군요. 네.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예. 사실 오늘 이 자리는 19세 미만의 청중들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주제로 하모니와 수학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하모니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음악에서는 주로 화음이라는 쪽으로 번역을 하고요. 미술 같은 데서는 비례라든지 또는 균형이라든지, 또는 과학에서는 평형, 또 유교에서는 중용, 도교에서는 무의,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법이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 자연과학도들은 자연이란 뜻으로도 쓰고, 주로 이제 조화라는 말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 하모니라는 것은 그 말을 많이 퍼뜨리고 널리 쓰게 한 사람도 역시 수학자이고 철학자이고 또 과학자이고 예술가이고 또 이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그 선조들이 생각했던 그 학문이나 예술이나 과학이나 하는 그것이 서로 지금처럼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한 가지로 어울려져 있던 이제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출발했던 이 하모니라는 개념이 수학과, 요즘 말하는 좁은 의미의 수학이죠. 좁은 의미의 수학과, 그리고 이 음악, 미술 이런 것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학이라고 한다면은 이성적인 학문이다, 논리적인 학문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울 때 단계적인 사고를 합니다. 한 단계를 배우고 나면 또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하고 나면 또 새로운 단계가 나타나고, 이렇게 단계적인 교육 훈련을 하는 것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배우는 것이고, 그것으로 여러 가지 응용도 할 수 있고, 또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도 있고, 다양한 면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단계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그런 훈련을 하는 까닭은 그것을 다 이해하고 나면은 이제는 논리도 필요도 없고 단계도 필요 없는 그런 단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그것이 제일 수학의 사실은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학은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수학의 핵심은 감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성을 이해를 하는 것이, 처음에는 물론 구별을 하죠. 이것과 저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 하나와 둘이 다르고, 이런 단계적인 사고를 배웁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다 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바탕이 돼서 비논리, 그리고 직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이라는 것은 아주 가까운 것이지, 이것이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성의 가장 깊은 곳에 감성이 있고, 감성의 가장 깊은 곳에 또 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과다, 나는 이과다, 이렇게 이 구별하는 풍토가 우리 사회에 많긴 하지만, 사실은 수학은 양면을 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의 대가들이 한결같이 해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수학의 대가들이 왜 수학이 감성의 학문이라는 강조를 했는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처음에 수학적인 생각이 발생한 이집트 사진이고요.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가 한 말이 좋아야말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모든 것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모니라는 말을 가장 널리 퍼뜨린 수학자라고 볼 수가 있죠. 중세에서도 또 수학을 이 신앙과 깊은 관련을 가진 학문으로 이해를 했고요. 비슷한 시기에 공자님도 중용이 바로 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용이라는 것도 결국 하모니와 아주 가까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경 10서 중에 한 책인데 손자산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손자산경의 서문에 보면은 마음을 열면 어린이라도 즉시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수학의 책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 우리가 수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자산경에서도 이런 서문을 읽긴 했는데, 제 생각은 사실은 마음을 여는 것은 어린이지 어른들은 마음을 닫고 살지 않는가 해서 이 문구 자체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니까 남하고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나는 이 전공이고 당신은 저런 전공이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학식과 재산과 지위와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담을 쌓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평생 남하고 담 쌓는 짓만 하는 것이 어른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들은 오히려 마음을 열고 있죠. 그래서 손자산경의 서문이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마음을 열면 어른도 즉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아마 한나라 정도가 아닌가, 중국의 한나라 내지는 당나라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 위구르 지방의 그 한 고분에서 발견된 그 그림입니다. 중국 시내에 나오는 복희와 여아가 자와 콤파스를 들고 있고, 또 서로 이렇게 몸이 꼬여 있죠. 마치 이 DNA 이중나선 구조처럼 꼬여 있는 천지 창조를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훌륭한 수학자들이 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죠. 갈릴레오 같으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릴 때 가장 소중하게 배워야 하는 부분이 논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차근차근 이성적으로 개념을 이해하는 부분이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이성을 지휘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발견을 이끌어내는 그 자극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기하라는 말을 쓰긴 썼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수학이라고 하면 대부분 기하가 대표적인 그 표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견, 창조력이라든지 그런 직관에 관한 것은 역시 이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드모르간 같으면은 수학을 이끄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상상력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크로네카 같으면 우리는 시인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시를 읽거나 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수학자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푸앙카레, 프랑스에 한 100여 년 전에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 전반을 이끌어 나가던 중요한 학자였죠. 그 푸앙카레 같으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증명하고 설명하고자 할 때는 논리를 가지고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 발견하고자 할 때는 직관을 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수학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어릴 때는 논리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걸 거치지 않고 바로 직관으로 간다는 것은, 왜냐하니까 직관은 거짓 판단을 잘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 직관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결국 그 직관을 양성하는 것이 수학의 또 중요한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할머니는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만 영감을 얻는 훈련이 수학의 제일 중요한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로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수학과 하모니를 이제 크게
음악과 미술로 분류를 한다고 하면 먼저 음악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악의 이론을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 중요한 철학이 라파엘로의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티칸에 있는 그 성당의 한 벽화인데요. 라파엘로가 그림을 그리면서 아테네 학당이라고 부르는 그 그림의 앞쪽에 피타고라스가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 대머리 아저씨인데요. 그 피타고라스가 뭔가 책에다 그리고 있고 그 앞에 제자가 석판을 하나 들고 있는데 잠깐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책에다가 무슨 글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제자가 들고 있는 석판이 있습니다. 이 석판이 오늘날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악을 작곡을 하고 작곡을 하는 기본이 되는 그 철학이 담겨져 있는 석판입니다. 이거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한 옥타브가 무슨 뜻인가를 설명을 해놓고 그리고 온음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또 완전 5도, 완전 4도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치고 있는 것이 이 사상이 바치고 있고 사층 삼각형이죠. 사층 삼각형. 그리스 말로는 이제 테트락티스라고 부릅니다. 테트라라는 것이 4라는 뜻이고요. 그것은 동양에서는 지수화풍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그 십진법의 기초가 되는 그 10개의 기호가 있고 그 위에 화음을 설명하는 한 옥타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타브라는 것을 처음에 피타고라스가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음들이 있지만 그 음들 중에는 같은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음을 전부 다르다고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음들 중에는 한 가족이 있어서 그 가족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오늘날 한 옥타브라고 부르는 음정입니다. 그것이 이제 낮은 도에서 출발해서 높은 도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 옥타브 음을 한번 들어보죠. 처음에 낮은 도를 들려드렸고 그 다음에 높은 도를 들려드렸고 그리고 둘을 같이 피아노를 친 음입니다. 이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나간 음악이 Somewhere Over the Rainbow라는 음악이 잠깐 들렸었는데요. 그 음악의 처음 두 음절이 한 옥타브입니다. Somewhere 할 때 그것이 한 옥타브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 음들 중에 그 당시에는 현의 길이로 음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관악기를 주로 썼으니까 그 관의 길이로 음을 이해를 했고 그리스에서는 현의 길이로 음을 설명을 했는데 그 현의 길이의 비가 1대 2가 되면은 그러면 한 옥타브 음정이라고 부릅니다. 또 현의 길이의 비가 2대 3이 되면 오늘날 말하는 도에서 솔, 완전 5도 음정이 되고요. 또 3대 4가 되면 완전 4도 음정이 되고 도와 파음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 슬라이드에 보면은 그 양쪽에 있는 것이 수치로 나타내면 이제 6과 12가 되죠. 네. 여기 6이라고 돼 있고 10이라고 돼 있죠. 그것이 이제 한 옥타브를 나타냅니다. 현의 길이가 6과 12가 된다고 하면 이제 한 옥타브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8과 9가 나타나죠. 그래서 9는 6과 12의 산술평균이고, 그리고 8은 그 6과 12의 조합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음을 얻는 가장 기본은 조합평균이다. 조화라는 말이 이제 아름다운 음을 만들어낸다는 뜻에서 수열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적으로는 현의 길이를 보는 대신에 진동수를 보는 것이 또는 주파수를 보는 것이 더 바르다고 갈릴레오 이후로 그렇게 진동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까 말씀드린 위자드 오브 오즈에 나오는
Over the Rainbow의 첫 그 두 음절이 한 옥타브 해당되고요. 우리 그 대학생들이 사실 이 기타도 쳐본 적이 없고 바이올린도 해본 적이 없고 음악도 상당히 부실한 학생들이 많아서 한 옥타브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타의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한 옥타브가 되는 곳에 현재 이 기타에 점이 2개가 찍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 옥타브 높은 음정을 내는 것이고 길이가 정확하게 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이 있는 것이 완전 4도가 되는 파음이 되는 것이고 도에서 파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가운데 점이 솔음이 되는 것이고 완전 5도가 되죠. 그 다음 점이 이제 라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의 그 현의 길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점을 찍어 놓고 그리고 한 옥타브 되는 것은 2개를 찍어 놓고 그것을 뜯으면은 한 옥타브 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 아주 제가 오래전에 만든 것이 돼서 화질이 상당히 나쁜데 오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다행히 나오는군요. 네. 길이를 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옥타브 되는 곳이 이제 정확하게 길이가 반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 5도가 되는 것이 길이가 3분의 2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 솔 위치에 제 길이가 3분의 2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간단한 거고요. 그래서 이 완전 그 한 옥타브가 되는 두 음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음을 이제 새로 화음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어떤 음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그 연구였고 그 결과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그 조합 평균이 되는 음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도와 높은 도가 그 한 옥타브 그 같은 종류의 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둘과 가장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조합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솔 위치고 동양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음양의 조화에 해당되는 2대 3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피아노로 한번 들어보죠. 낮은 도와 높은 도 사이에 그 솔음을 넣어서 세 음이 화음을 이루는 것이고요. 플루트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플루트가 안 나옵니까? 예, 플루트가 조금 날이 더워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평균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산술 평균이니 기하 평균이 이런 것들을 쓰지만 우리가 화음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조합 평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조합 평균이 바로 현재 주어진 두 음과 가장 어울리는 그런 음이죠. 우리 주위에서도 가끔 조합 평균을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추석날 이제 고향까지 간다고 합시다. 그 고향까지 가는 그 고향 거리가 240km를 가야 됩니다. 근데 갈 때 시속은 차가 잘 뚫려서
시속 120km로 갔습니다. 2시간 만에 도착을 하죠. 올 때 시속이 60km로 차가 막혀서 천천히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 때는 4시간이 걸렸죠. 그러면 총 몇 시간이 걸렸나요? 8시간이 걸렸죠. 따라서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6시간이 걸렸으니까 평균 속력은 480km를 6시간 만에 왔으니까 어떻게 되죠? 저도 지금 90입니까? 80입니까? 네. 그래서 저럴 경우에는 갈 때 시속과 올 때 시속을 평균을 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균을 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조합 평균을 내야 답이 되겠습니다. 그 비슷한 이해가 그 피보나치가 쓴 13세기 초에 쓴 책에 나오는 예가 있습니다. 그 예에 의하면은 이제 사자와 뭐 예를 들어 호랑이와 또 이 산돼지인가요? 산돼지가 사냥을 해서 양을 소화를 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사자 혼자서 그 다 먹는 데는 며칠 걸리고 또 호랑이가 혼자 먹는 데는 며칠 걸리고 멧돼지가 먹는 데는 며칠 걸리면 셋이 같이 먹으면 며칠 걸리냐 이런 연습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조합 평균에 해당되는 예들입니다. 기하학적으로 이제 막대 길이가 A와 B라고 그럽시다. 그럼 두 개의 막대가 있으면 그것이 이제 기타의 현의 길이와 비슷하죠. 피아노 현의 길이와 비슷합니다. 그 두 개의 현이 주어졌을 때 그것과 가장 어울리는 음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 조합 평균에 해당되는 현의 길이가 가운데 있는 이 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A 현의 높이 그리고 B 현의 높이를 연결한 직선 위에 있죠. 그래서 이 직선 위에 높이가 있고요. 이 위치는 어디냐 하니까 그 위치는 처음 주어져 있는 두 현의 B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합 평균을 만들어내는 현의 길이가 되겠고요.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그 사다리꼴의 대각선의 교점이 있습니다. 그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수평인 선분을 연결하면 그것이 바로 조합 평균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도와 솔을 봅시다. 아까 도에서 솔은 어떻게 얻었느냐 하니까 한 옥타브 두 음정 사이에 들어가서 화음을 이루어내는 것이 솔이라고 그랬고요. 이번엔 도와 솔 사이에 화음을 이루어내는 것이 이제 그것을 오늘날 미라고 부르죠. 도미솔이죠. 그것이 이제 3대2 음량의 조화에 끼어들어서 셋이 조화를 이루는 음이 되겠습니다. 피아노로 한번 먼저 들어보죠. 네, 바이올린. 실로폰, 네, 잘 됩니다. 네. 솔도미 보겠습니다. 솔과 미는 5대3의 비, 물론 이제 현대적으로는 다른 이유 때문에 저것을 이 자연수의 비로 하지 않고 무리수의 비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에 처음에 화음을 설명할 때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설명을 했고 거기에 따르면 이제 솔도미도 솔과 미 사이에 화음을 내는 그 가운데 음이 도가 되죠. 플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화벨 소리로. 예, 뭐 여러 가지 화음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러한 그 음악의 이론을 물론 우리가 현대 음악은 상당히 다릅니다. 현대 미술도 상당히 다르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감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음악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작곡할 수 있는 법을 미리 이해를 해야 되죠.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나면 그 후에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중세에 대학에서 가르치던 가장 중요한 과목이 7가지, 오늘날 리버럴 아트라고 부르죠. 아트를 뭐라고 번역하죠? 자유학의 과목, 그런 중세에서 가장 대학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그 7가지 과목 중에 3개가 논리학, 수사학, 그런 것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학문이 이제 3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쿼트리비움이라고 수학적인 학문이죠. 쿼트리비움은 천문, 음악, 산술, 기하, 이 4가지 과목이 이제 모두 수학의 분야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산술의 응용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조화의 비, 천문학에서도 의학도 다루고 여러 가지 많이 다뤘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문들이 모두 그 사학이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하도 그런 음악을 열심히 배웠고, 결국 바하의 작품은 수학 작품이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캐논이 잘 들리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악보들을 거꾸로 뒤집어 놔도 똑같은 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음이 나중에 거꾸로 돌아가면서 원래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저것이 이제 작곡을 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돌림노래를 부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이렇게 하죠. 그럼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개나리, 너구리, 닭다리, 사다리, 오리, 항아리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 서로 다른 이 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화음이라야 되겠죠. 화음이 아니면 잡음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런 화음에 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되죠. 모차르트도 자신이 음악을 하지 않았다면 수학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 저 정도로 제 음악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 청각이라는 감각에서 이제 시각이라는 새로운 감각을 바탕으로 하는 그 미술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균형이라든지 조화라든지 비례라든지 이런 그것이 이제 하모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장은 원근법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보는 모든 규칙적인 현상은 사실은 조화수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을날 길을 가다가 그 낙엽이 좋고 해서 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어떤 사람 지나가다 찍혔어요. 그래서 저 사람 저도 모르는 분인데 이 사진을 보면은 그 도로의 폭이 일정한 곳에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개의 그 도로폭은 평행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각기관은 그것을 평행이라고 느끼지 않고 어디론가 한 곳에 모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평행선이 사실 우리의 감각은 평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점으로 수렴하는 것처럼 보죠. 그 수렴하는 곳이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 약간 위쪽입니다. 그래서 그 2개의 평행선이 만나는 곳을 소실점, 소실점이라고 부르고요. 그 소실점이 바로 이 사진을 찍는 사람의 눈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이 촬영하는 사람보다 키가 약간 작은 사람이 지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인다는 것이 단순한 원근법인데, 그 원근법의 효시는 또 역시 피타고라스가 거기에 관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 자신은 화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그림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 원근법에 관한 비로소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은 얼마나 크게 그려야 되고 멀리 있는 것은 얼마나 작게 그려야 되는가 하는 그 과학적인 사고가 르네상스 시절에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이것도 비슷한 거군요. 창덕궁에 찍은 겁니다. 창덕궁에서 찍은 이 사진은 기둥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또 크기가 다 기둥의 높이가 똑같죠. 똑같은 기둥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 감각은 보게 되면은 멀리 있는 것은 자꾸 줄어들어서 작게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조화수열입니다. 기둥의 길이가 자꾸 작아지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모닉 시퀀스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기둥 사이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기둥은 양쪽 기둥의 조화 평균에 해당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차 침목을 보면은 그 침목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지만 또 일정한 그 규칙에 의해서 줄어들고, 그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또 조화수열입니다. 듣는 것이 조화수열을 듣듯이 보는 것도 조화수열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기둥에 여러 가지 기둥들이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저한테 사진을 주길래 제가 대뜸 한 말이, 이게 바로 조화수열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왜 이런 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학교 나왔느냐고 또. 그래서 이 지평선이나 수평선 이런 것들은 그 관찰자의 눈높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관찰자의, 그래서 이것은 블라디보스톡의 그 보리밭을 찍은 것인데요. 1억 평이라고 부르는 아주 굉장히 넓은 그 수평 지역에서 이렇게 서서 보면 그 아까 지나가는 행인이 찍힌 것처럼 관찰자의 눈높이에 그 해당되는 소실점들입니다. 기하학적으로는 평행선들이 모여서 멀리 사라지는 무한대 점들이죠. 그것이 수평선에 또는 지평선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다를 찍은 해가 넘어가는 모습을 찍은 것이고요.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현한다면은 이 평행선들은 모두 한 점으로 수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미 유클리드가 이런 것을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만 우리가 사물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거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물을 보기 위해서 인체가 사람의 눈이 광선을 발사해서 그 광선이 물체에 부딪힌 것을 다시 이해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다 이해를 하게 되고요. 네, 유클리드의 그 광학이란 저서에 나오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인다는 것을 분명하게 서술을 해놨고, 그것을 14세기 이집트의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절에 건축가, 화가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그림 그린다는 것은 결국은 관찰자와 사물이 만들어내는 그 원뿔의 절단면을 화폭에 담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뿔에 대한 이해가 더 화가들 사이에 깊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고요. 그 브루넬레스키의 영향을 받아서 알베르티가 최초의 회화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미술에 관한 최초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이론의 그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책은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설명을 했고, 미술을 회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베르티의 책은 서문에 그 베르눌리스키에게 그 바치는 헌정하는 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놨습니다. 네, 그림에 관한 회화론이라고, 우리 국내에는 회화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번역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번역을 해서 조금 약간 부실하게 되어 있지만, 그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니까 이 책은 우아하고 고귀하기 이를 데 없는 회화 예술을 자라나게 하는 수학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1권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회화라는 것은 물론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죠. 구체적인 실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2권과 3권은 구체적으로 어떤 물감을 써야 되고 또 화폭은 어떤 재질을 써야 되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그 악서고전 같은 그 책을 보면은 악서고전 그 전에는 이제 악학개범 같은 게 있죠. 악학개범 이런 음악 책들을 보면은 1권은 대부분 이론서입니다. 이론서이고 그 다음 이제 부속 도서들은 이제 구체적인 실용서에 해당되죠. 그 이론서들은 대부분 수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근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이 슬라이드는 제가 겨울에 만든 것이 돼서 좀 낙엽을 하나 달아놨었는데 요즘 더워서 낙엽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화가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이 회화를 하기 위해서는 원근법이 가장 좋은 지침이고 그리고 수학을 모르는 사람은 내 글을 읽지 말라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그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보면은 원근법을 이해하고 나서 드디어 화가가 가장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를 평행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평행선을 넣습니다. 바닥에 넣기도 하고 또는 천장에 이 선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이 소실점의 위치가 지금 이 최후의 만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있죠. 그래서 그 모든 평행선들이 같은 곳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것이 원근법에 충실한 그 작품이고요. 이것의 모조품을 보면은 평행선들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쪽 창문에 있는 선들이라든지 천장에 있는 선들이 전부 딴 곳을 향하고 있죠.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상이 아니라 이 잘못 표현된 정교한 회화가 아닌 그런 작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탈리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독일에서 최초의 또 회화론 책을 쓴 사람이 이제 듀러고요. 그 듀러가 자기 자화상, 어릴 때 자화상과 또 청년일 때 자화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듀러도 이 기하 회화론 책을 쓰면서 기하학은 회화를 바르게 하는 기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 예술을 열정적으로 갈구하는 젊은이들에게 기하학의 기초와 기본 원리를 가르치겠다. 그리고 이것은 화가들에게 뿐만 아니라 금세공사, 조각가, 석공, 목공 여러 측량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하는 사물의 발음을 증명해 주는 힘이 있다. 이런 그 예술책에 이런 말들을 가득 실었습니다. 듀레의 멜랑코리아라는 또 유명한 작품이고 이 최후의 만찬 여러 화가가 최후의 만찬을 많이 그렸죠. 듀러도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을 그렸는데 여기에 이 선들이 다 의도적으로 평행선이 누구를 지칭하는가를 암시를 하는 그 평행선들이 양쪽의 창문들이 이제 서로 평행하죠. 실상은 평행이고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한 점으로 수렴하고 그 수렴하는 그 위치가 바로 그림을 봐야 될 위치입니다. 작품을 감상해야 될 눈높이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 이전에 지오토의 같은 작품을 보면 이것도 최후의 만찬인데 그런 작품은 훨씬 이 원근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듀러는 구체적으로 화가의 눈과 사물 사이의 그 직선이 바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직선과 평면에 교차하는 교점이 바로 그림을 그려야 될 곳이다 이런 걸 설명하는 판화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판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는 주로 데카르트가 좌표계를 발견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좌표계의 흔적은 훨씬 이전부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듀러의 작품에서도 이 좌표계의 흔적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제가 어느 호텔에 관광을 가서 그 묵는 호텔의 바닥을 사진을 찍느라고 그날 일행하고 헤어지고 일행을 잊어버려서 미아 보호소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바닥을 찍게 되면 바닥에는 타일이 모두 같은 크기의 타일이 깔려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각이 볼 때에는 점점 멀리 있는 것은 작아지고 가까이 있는 것은 커 보이고 그리고 평행선들이 한 점으로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 평행선들이 모두 만나는 그 한 점이 바로 제가 이 사물을 보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그 관찰자의 위치가 되겠고 그것이 눈높이가 되겠죠. 따라서 이 그림을 잘 분석하면은 이 어느 높이에서 이 사진을 찍었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각형들이 줄어드는 이것이 대수적으로 말하면은 조화수열입니다. 그것이 줄어드는 정도가 조화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증명도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시간 관계상 증명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에 타일이 깔려 있으면 그 타일의 대각선을 따라가면은 45도 방향의 소실점들이 나타나죠. 그것은 어느 타일을, 아무 타일이나 아무거나 하나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을 보죠. 그러면 모든 대각선이 한 점으로 수렴을 해요. 그것이 이제 좌측 소실점이고, 마찬가지로 우측 소실점도 대각선을, 오른쪽 방향의 대각선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어느 타일을 가져오더라도 모두 동일한 점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중앙 소실점은 제가 정면을 보고 있는 그 관찰자의 눈높이가 되는 점이죠. 그 제1소실점 또는 중앙 소실점이라고 부르고, 좌측 소실점은 45도 방향, 우측 소실점은 또 오른쪽으로 45도 방향이죠. 그래서 기본되는 소실점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양쪽에 좌우에 있고 중앙에 있죠. 그럼 그 중앙에 있는 소실점과 좌측에 있는 소실점, 그 사이 거리가 바로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런 것도 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 작품을 감상하고자 할 때 얼만큼 작품에서 떨어져 있어라는가를 말해주는 그 거리가 바로 좌측 소실점과 중앙 소실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측 소실점과 중앙 소실점 사이의 거리하고 똑같습니다. 저것이 그 화가들이 이 원근법을 이해를 하고 나서 작품에 반영을 한 것들이고요. 알베르트가 회화론을 쓰면서 과거의 화가들이 원근법을 잘못 적용한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의 화가들은 같은 물체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비를 2대3의 비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등비급수죠. 등비수열이죠. 3분의 2씩 줄어든다. 멀리 있는 건 3분의 2씩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틀렸다는 거죠. 왜 틀렸느냐 하니까 대각선이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직선은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보더라도 직선은 직선으로 본다는 게 우리가 관측하는 그 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리죠. 직선이 휘어지게 보이지 않습니다. 직선이 곡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직선은 직선으로 보이는데 실제 상황에 대각선들이 모두 한 직선을 이루는데 그림을 저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베르트가 잘 설명을 했고, 비로소 원근법이 중세에 크게 발전을 했고 다시 수학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소위 말하는 사형기하학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가로수가 일정한 간격으로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것도 다 조화수, 우리가 보는 것은 조화수열입니다. 일정한 크기의 대상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 것은 모두 조화수열을 보는 것이죠. 기둥이 나열되어 있는 것 다 조화수열입니다. 물론 이제 뒤로는 그런 사각형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두상이라든지 또는 인체 비례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조화를 설명을 했습니다. 타원을 어떻게 작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설명을 했고요. 실제 상황에 원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면 타원으로 보이게 되고, 그러면 그 타원은 어떤 위치에 보이게 되는가 이런 것을 다 설명을 했고, 그 과정에 오늘날 저런 것을 활용을 하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항공 촬영도 합니다. 구글이 다니면서 전 세계 사진을 찍어서 그것은 어떤 각도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사진 형태가 다르죠. 그렇지만 그 두 개를 붙이려고 하면 서로 다른 종류의 사진을 붙여서 연속된 사진을 만들려고 하면 저런 원리들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뒤로의 책에 나오는 그림들이고요. 그런 하모니가 바탕이 돼서 케플러가 드디어 그 오랜 전설로 내려오던 그 수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모니를 세상에 줘라는 책으로 또 책을 펴냈고, 이 전체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죠. 물론 현대적인 입장으로서는 또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하모니가 항상 이 수학의 전통에는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학의 응용, 물론 응용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내가 어디다 써먹을까? 그렇게 해서 사람이 절대 사귀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거나 관심을 가진다거나 할 때는 그냥 그것을 즐기고 좋아하고
이런 데서 출발을 해야지,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을 해야지 꼭 이거 어디다 써먹을까 이런 생각으로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수학이 응용은 뭐 대단한 많은 응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또 수학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 터널을 뚫는다든지 뭐 이런 데도 다 관련되는 기하학이고요. 이제 종합할 시간이 됐는데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강조를 하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또는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 이성적인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감성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성적인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에 머물러서 굳어져 버리면은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성적인 훈련을 하고 나면, 그러면 비로소 이제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죠. 공자님 말씀도 70에 그 뭐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정신 소욕 불육을 이런 말씀 하신 것처럼 수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감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예로 여기 간단한 표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합동 이런 걸 배우죠. 그렇지만 중학교 가게 되면 이제 닮음 이런 걸 배웁니다. 크기가 달라지더라도. 그 다음에 또 대학에 가면은 그냥 닮음 정도가 아니라 토포로지라든지 위상수학이라는 형체가 불분명한 것들이 막 나타나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결국은 이 수학적인 사고라는 것이 배우면 배울수록 다르지 않은 것들이 처음에는 자꾸 다르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기 평행사변형이나 정사각형 이런 게 모두 같은 거죠. 뭐 원인이 타원이니 포물선이 구별을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이나 타원이나 포물선이 모두 같은 거죠. 우리가 지수함수니 뭐 삼각함수니 구별을 하지만 알고 보니까 복소수를 이해하게 되면 삼각함수나 지수함수나 모두 또 같은 거죠.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더 넓은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서로 많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좋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